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CPI와 PPI에 더욱더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시간 이소연입니다. 물가 상승을 압박해온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가 0.54%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연출했고요. 다우존스도 0.17%, 나스닥 지수도 0.9% 거의 1% 가까이 상승한 채 18,35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의 나스닥 지수, 종가 기준으로는 각각 전 거래일의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7% 오르면서 39,375선에 마감을 지었고요. 금요일장의 상승으로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16%, 나스닥 지수는 22%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테슬라는 전장보다 2.08% 오른 251.52달러의 거래를 마쳐 올해 처음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미국의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의 열기가 누그러지고 있는 추세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일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0만 6천 개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4월과 5월에 증가했던 수치는 각각 10만 8천 개와 21만 8천 개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상승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52.2%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번 달 비농업 일자리 증가는 주로 정부 및 의료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개인 및 가족 서비스와 건설업 부분에서도 증가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임시직 서비스 고용은 감소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소폭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3.9%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지표에 따라 뉴욕 증시 선물은 소폭 상승했고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달드립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자의 의견이 강등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월가의 한 투자기관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월스트리트 리서치에 따르면 이 기관은 엔비디아의 주식을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비중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가 126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는 135달러대로 설정이 됐습니다. 해당 기관은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의 주식은 2025년 이후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만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강세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자 등급 강등은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에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현재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41명의 애널리스트 중 38명이 매수 또는 강력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립 의견을 지지하는 애널리스트는 단 3명뿐인데요. 특히 올해 들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등급 강등시킨 애널리스트는 단 2명뿐입니다. 지난 5월에는 독일의 DG 은행이 엔비디아의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던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선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유럽에서의 에픽게임즈 스토어 출시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와 유사한 디자인의 특정 버튼과 라벨 때문에 에픽게임즈 스토어 출시를 2번이나 거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에픽게임즈는 여러 플랫폼의 인기 웹스토어에서 사용되는 설치와 인앱 구매 설명 규칙을 준수하면서 여러 가지 iOS 앱 버튼의 표준 규칙을 따르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애플의 거부가 자의적이고 방해적이며 디지털 시장법을 위배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문제를 EU 집행위원회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에픽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은 2020년도부터 법적으로 대립해왔으며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iOS의 기기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 간행이 미국의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은 9월에 구글의 AI 모델을 자사 기기에 탑재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IT 전문 기자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6과 새 운영체제 iOS 18 공개 행사에서 구글과의 협력도 발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사 기기에 최신 AI 모델을 탑재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WWDC 2024에서 오픈 AI와 협력을 통해 음성 비서 시리에 챗 GPT를 접목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애플은 챗 GPT 외에도 구글의 제미나이와 에스트로픽의 클로드를 탑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클레이드 부사장은 챗 GPT는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며 다른 모델인 제미나이 등에서도 접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먼 기자는 애플이 메타의 AI 모델 라마를 옵션으로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플은 메타보다 오픈 AI, 구글, 에스트로픽에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테슬라가 인도 투자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인도 정부와의 현지 공장 설립 계획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선 이들은 테슬라 경영진이 투자 관련 문의를 중단하고 당분간 인도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소식통들은 또한 테슬라가 자금 문제를 겪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투자를 약속할 계획이 없다라는 점을 인도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부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는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인도 시장에서 판매량이 감소하며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하며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는 있었으나 이번 결정은 테슬라가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NAT에 따르면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전기차의 높은 초기 비용과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 전환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인도 투자가 무기한 연기된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당국이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만에너지 솔루션의 중국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안보상의 이유로 차단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공공안보와 관련된 기술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중국 국영기업이 만에너지 솔루션의 거스터빈 기술을 군함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려졌습니다. 만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거스터번 사업 매각 계획을 발표했으나 독일 정부는 이를 검토한 결과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상업 협력을 정치적으로 취급하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일과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는 최근 몇 년간 긴장을 겪어왔으며 특히 이유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보복 조치를 위한 사례도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외신 브리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의 수혜주와 함께 외신 브리핑까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서울경제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HBM 생산 쏠리자 범용 디램 랠리, 품귀 현상 지속되며 업사이클 하반기 계속된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의 잠정 예상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두가 DS 부문의 실적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삼성전자는 DS 부문의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많은 투자자분들과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의 봄이 왔다라고 설명하던 지난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부가 메모리는 물론 범용 메모리 제품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고요. 실제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전체 디램과 낸드의 가격은 각각 18%, 20%씩 상승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영업이익 손실 추이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내내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왔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고요. 2분기에는 특히나 6조대 중반의 영업이익을 볼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디램 그리고 낸드 매출 예상인데요. 2023년보다 뚜렷하게 개선된 2024년의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회사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정거래 가격도 움직였습니다. 4월 DDR4 디램 가격은 전월 대비 16.67% 오른 2.1달러를 기록했고요. 가격 반등은 올 초부터 서버 PC 등 IT 기기용 메모리 수요가 살아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출하량도 늘었지만 지난해 감산 정책이 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모리 판가가 2분기에 크게 오르면서 실적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재고평가 손실 환입 규모를 확대시키는 이중 효과를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선 감산으로 인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라이벌들이 HBM 투자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범용 디램 생산 능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공급 우위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10나노급 5세대 디램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범용 디램은 물론 HBM에서도 하반기 주요 고객사의 콜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SK 하이닉스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의 분위기도 긍정적입니다.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둔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와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4 신작이 들어갈 중소형 OLED 출하 효과를 톡톡히 볼 예정이고요. 애플의 태블릿 PC와 아이패드용 OLED 공급에서도 박차를 강화하는 중입니다. 최근 비수기를 뚫고 갤럭시 AI의 질주로 인해서 Z 플립과 폴드 6로 흥행 바통트하는 모습입니다. 주가 역시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반기 엔비디아 승인 때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서버, PC용 메모리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가 최대 18에서 20% 상승하고 있고요. DS 부문에서만 영업이익 6조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HBM도 라인 3배 늘려서 AI에 대응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OLED 호조로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흙탕 싸움의 법정 관리 신청도 기업 가치 훼손, 주주 신뢰 잃어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형제의 승리로 일단락된 듯 싶었지만 이달 3일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지지를 철회하고 모녀와 손을 잡으면서 다시 경영권 향방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무산된 후에도 형제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한미약품그룹은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업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워홈도 7년간의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보복운전 혐의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삼녀 구지훈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에 오른 후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경영권 분쟁이 일면서 시장이 추산하는 기업 가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진그룹 역시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자녀 간 지분율이 비슷해 주도권 싸움을 펼쳤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그룹도 지배구조 간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아 조카의 난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엔컴퍼니 역시 형인 조현식 고문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동생인 조현범 회장을 밀어내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우선 오너일가 분쟁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아워홈과 한국앤컴퍼니, 효성, 한진그룹 모두 형제의 난으로 주주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훼손된 그런 일단락된 모습인데요.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일시적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훼손과 주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주로 창업자 세대가 작고하고 2, 3세대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후계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히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기업의 미래를 이끌 사업적인 견해 차이보다는 오너일가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문 경영인 체제나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 체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도 있고요. 후계 구도 불명확할 때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경영 능력도 리스크로 들어와 있고요. 이사회 중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성과 보상 체제도 확립해야 된다는 게 업계의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려도 원가 못 미쳐 빚 47조 부담 여전해.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민수용,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이 7%가량 인상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위기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률이 원가에 못 미치는 등 미수금 증가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47조 원에 달하는 부채가 여전히 부담으로 남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업계에선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을쯤 추가 인상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일 한국가스공사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 1.41원 중에 도매 공급비 조정은 0.36원, 기준 원료비 조정은 1.05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 공급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높은 부채 비율 등 악화된 재무 여건이 액화 천연가스 판매자와의 가격 협상력 저하로 이어져 LNG 도입 단가 등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가스공사의 총 부채는 올해 1분기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47조 4,287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우 전쟁 등 국가 간 충돌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재발하는 가스 대금 지급 불능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스업계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가스로 6.8% 인상했습니다. 미수금 증가 둔화 수준에 그치고요. 가스공사 에너지 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대보다 인상폭을 축소했다라며 전문가들은 가을쯤에 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가 떨어지는데 자사주 파는 카카오 임원. 네, 카카오가 올 초부터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카카오 임원들이 자사주 수억 어치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부진한 실적을 예상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2024년 1월 2일 6만 1,100원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왔고요. 7월 5일 4만 1,500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카카오 임원 주식 매도 현황인데요. 매도 주식 수와 매도액을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파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업계에는 카카오의 주가 반등을 위해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가시적인 신사업 성과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기업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는 시장에서 악재로 여겨집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올해 1월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전날 목표가를 5만 6천 원에서 5만 1천 원으로, 같은 날 NH투자증권도 6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B증권은 3일 6만 9천 원에서 5만 8천 원으로 내렸는데요. 광고 업황 회복 지연과 콘텐츠 자회사들의 부진을 목표가 하향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연결 편입 효과가 소멸되고 웹툰 시장 경쟁 심화, 게다가 게임 사업은 신작 부재 등 주요 자회사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임원들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권업계는 카카오의 주가 반등이 만만치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최근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 등 과거 좋지 않은 관행을 반복한 점도 투자자들의 실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AI 산업에서 성과가 요구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한 달 반 만에 임원 3명이 10억을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부진 전망에 목표가 줄지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주가 반등은 힘든데 책임 경영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독일 압류 물량 출해 우려에 비트코인 6만 불 아래로 추락.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가능성도 하락의 이유 중 하나라고 꼽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민주당 경쟁자가 등장해 가상자산 산업의 우호적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62,425불까지 상승하고 7만 선까지 뚫어냈는데요. 다만 최근 3시 30분 기준으로 54,086원대까지 불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1.26% 상승한 57,620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소폭 조정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포브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현 정부의 적대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뒤집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하락 이유로 미국과 독일 정부가 압류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처분 가능성과 2014년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상환을 꼽고 있습니다. 독일과 인도 정부가 범죄 혐의로 압류했던 가상자산을 시장에 처분할 수가 있고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14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상환받은 뒤 이를 시장에 팔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비트코인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포기 때는 더 강력한 후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현재 코인, 트럼프가 좀 어려워져 약세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마운트곡스 악재까지 겹쳐 연일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비트코인 국내 관련주 역시 흐름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의 시간이 왔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하반기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연일 코스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2,800선을 거뜬히 통과했고요. 코스피의 시간이 왔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미국 시장으로 가서 달려가서 이제 엔비디아, 뭐 테슬라, 또 이렇게 MS 거래를 하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이 좋다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 반도체나 또 우리 시장을 지금 코스피 시장, 주식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바이오, 또 자동차, 또 금융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코스피 3,000을 돌파한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 큰 배경 중에 하나는 2년 5개월 만에 장중 2,870선을 돌파를 했죠. 그만큼 동력이 에너지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진 속에서 또 기대감이 이제 사실 지금 당장 미국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좀 희박한 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코스피 3천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또 기대감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다, 좋다는 의미일 텐데 일단 이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 역시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뭐 개인들은 팔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대감, 그건 뭐 실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부분, 잠시 뒤에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52.2%입니다. 이 수치 자체도 뭐 막대한 것이고 10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제 5일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좀 주춤한 거 아닌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좀 이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또 억측들도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춤하다. 심지어는 뭐 이재용 회장 리더십까지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삼성이 이미 증명이 됐고요. 전문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코스피 강세가 삼성전자가 일단 견인해 준다. 시총 1위니까 호실적하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희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지수 지표들이 있습니다. 일단 11일 날 한국금융통합위원회에 회의가 있고 이제 금통위에서 과연 우리 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마찬가지로 같은 날 발표가 됩니다. 12일은 미국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조금 기준금리가 언제쯤일지 9월일지 10월일지 물론 뭐 일부 연준위원들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당선되면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는 점도표로 볼 때도 하반기에 한 번쯤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고는 CPI인데 코어 CPI라고도 이야기를 네. 합니다. 이 금리나 기대 강도가 결정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수 견인의 핵심을 삼성전자로 꼽아주시기도 했는데요. 지난 5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DS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선을 그었는데 전문가들과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서프라이즈를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가 줄지어 예고된 만큼 계속해서 지수의 향방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근원 CPI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이번에 조기 금리 인하론이 아직은 좀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3,000피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뜬히. 네네. 뭐 거뜬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 조건 자체가 3천을 돌파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낙관론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일단 뭐 차트가 준비되면 차트를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돌파 속도가 상당히 우상향하는 지난 7월 5일부터 지금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상당히 우리가 이유를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반도체도 이제 바닥을 찍고 점점 오래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수요,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수요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만큼 기술력도 있는 것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내연기관 전기자동차 모두 금융 쪽도 국내 내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실적도 또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어떤 근거와 자료를 보더라도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 물론 잠시 뒤에 그렇지 않게 보는 이유도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 이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십수조 원에 달하지만 일단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기업들에는 자극이 됩니다. 일본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둔 만큼 우리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이 밸류업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정시 부양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이제 이손 앵커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DS 쪽 차원을 떠나서도 어닝스 프라이즈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최근 한 달간 이제 12%가 올라간 삼성전자 52주 신고가도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고민은 뭐 8만 3전이냐 9만 그 이야기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꾸준하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삼성전자에 필적할 만한 회사가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물론 자만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LG전자나 다른 기업들도 좋다는 거예요. LG전자도 깜짝 실적을 발표해서 주식시장 상승세에 견인을 하고 있죠. KB금융도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행진할 정도 지난 5일 기준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기대치에 의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테슬라가 다시 미국 시장에서도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와 연동되는 우리 2차 전지 산업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썸머 랠리도 기대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7월 이제 중순 이후에 8월 달 이제 휴가를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사는 사람 사고 파는 사람 팔면서 오히려 주가가 또 부양되는 올라가는 썸머 랠리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우리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이따가도 이제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와 이렇게나 실적이 좋을 수 있냐. 그건 그만큼 기술력과 또 수요와 또 공급망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맞물려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상당히 최근에 관리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는 파월 연준 의장에게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축적되고 있고 이 부분도 우리 경제에는 사실 건설이 그동안 상당히 몽눌림 현상이 심했지 않습니까? 종목으로 보나 산업 섹터로 보나 이제는 건설 경기도 조금씩 열릴 때가 됐다라는 것도 바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3,000피를 코앞에 두고 하반기 전망 장밋빛으로 예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 정책, 코스피 상승세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나머지 다른 기업들 역시도 좋은 향방을 예고할 수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측하고 계십니다. LG전자 역시 깜짝 실적으로 시장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 반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2차 전지와 전기차 역시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냥 낙관론을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 이제 이걸 얘기를 해봐야죠. 그렇죠.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등장하고도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며 3,000피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박스권 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는 말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은 변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불확실성도 있고 불안정성도 있지만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게 저도 한 30년간 이렇게 주식시장 보면서 늘 생각하고 연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매수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는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합니다. 지금도 삼전을 개인들이 많이 이제 매물이 나오는 개인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차익 실현 차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탈 것이냐. 그 종목에 올라탔다가 그럼 언제쯤 내려올 거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종목 소개를 해야 되지만 실리콘2 그렇게 올라갈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누구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에코프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실2가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올라타느냐를 결정하느냐. 또 알테오젠처럼 거의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을 언제쯤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또 언제 빠져나갈 것이냐. 이 지점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일단 물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반기 주도 업종은 자동차, 계속 제가 강조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바이오, 제2의 알테오전. 그럼 알테오전과 같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느냐? 이 국제 이 제약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른바 자이언츠죠. 그런 기업들하고 MSD에 계약이 성사됐는가 여부. 이전에는 주로 우리가 임상, 3상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약이 됐느냐, 재형과 관련된 부분이냐,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정보통신,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 이 중에서 내가 픽하는 종목들이 과연 올라탔다가 언제쯤 주춤할 것이냐, 그때 내려올 거냐, 주춤했다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느냐. 이 판단의 이 기준선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자, 금리 인하가 이제 미국 연준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 한원도 이어질 테고, 그렇게 될 때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개선 모멘텀이 되는 기회들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나 원전, 수주와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에서 수주되고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체코에서 또 원전이 수주될지 여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반도체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이오는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라인 센싱 아웃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맺느냐, 물질 이전 변경 같은 MTA가 체결이 되느냐 여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시의 변동성도 있다. 너무 낙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배종찬 소장은 그럼 다 잘 된다만 이야기하고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거냐,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시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이런 지표들이 강조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든지, 미국 기술주가 좀 조정된다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등등이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불확실성. 자, 방금 전에 이선행크가 소개하기로는 비트코인이 또 주춤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강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강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누가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하기가 어렵다면 다시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뉴스와 또 정치에 대한 영향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유럽의 또 정치적 변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국도 이제 총리가 바뀌었죠. 또 그 외에 네덜란드나 다른 국가들은 상당히 극우 정치 세력이 또 등장하는 것이 유럽의 또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국에 대한 이익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달러와 강세, 산업 이 부분이 또 조정되는 게 있고, 주식과 가상화폐 정책, 이런 부분들도 주식이 또 우리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이 부분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종론에 무게를 실어서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봤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IT, 밸류업 업종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면서 다만 수출주가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식료, 그리고 자동차까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왔었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 내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진입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들 그 내에서 소부장 종목들도 하나하나 따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큰 암 학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때쯤에 큰 폭의 상승률을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의견 역시도 있으니까요. 바이오 쪽에서도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정치적인 선거 관련 불확실성이 잔존한 만큼 이 부분의 매크로 변수도 한 번씩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희망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낙관적인 상황에 조금 더 저희가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이나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의 기대 가치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올라갈 때 탄력을 받을 기업으로 저는 이 회사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적도 있어요. 바로 풍산입니다. 네. 풍산. 일단 풍산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이걸 계속 보면은 부침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제가 차트를 주로 단연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 기업이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다시 가라앉고 달리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보면은 7만 9천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6만 4천 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풍산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뭐냐면 일단 한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구리라고 하는 이런 재료를 통해서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여러분들 구리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구리? 전기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전이 되죠.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을 가장 많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이 풍산에서 생산을 해요. 네. 또 풍산이 구리이기 때문에 왠지 구릿빛 하면 연상되는 게 뭡니까? 제 피부 아닙니다. 바로 총탄입니다. 네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총탄 포탄이 바로 풍산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과의 협력 관계도 매우 좋은 기업이 풍산입니다. 실제로 공화당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것이 이 풍산의 류진 회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만 되면 국내에 어떤 인맥이 있는지 보시적으로 항상 류진 회장이 거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11월 당선됐을 때 가장 주목받을 사람이 류진 풍산 회장이다. 또 류진 회장이 지금 이름을 바꾸고 이제 더 이상 정경련이 아니죠. 한국경제인연합회죠. 한경협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이 에너지를 좀 집중할 수 있는 기업이 풍산이다. 실적도 역대 최대치가 나왔어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신동 부문의 이익 증가, 방산 부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리 확보해둔 구리 광산이나 구리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풍산은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방산 부분에 단단한 실적이 있죠. 2분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8%가 증가한 1조 300억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58.2%가 증가한 1,391억 원.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기로는 시장의 컨센서스로 예상하기로는 영업 기대치가 1,230억 원인데 이걸 상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K9 자주포 아시죠? 네. 그 K9 자주포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포탄 어디서 생산? 풍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007 영화 보면 나오는 그 총탄 있죠. 5.56mm 실탄 어디서 생산하냐? 풍산. 네. 그러니까 이 풍산이 뭐 풍요롭다의 풍산인가요? 말 그대로 올해 들어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풍산을 좀 더 많이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기업도 제가 반도체 강조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이 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살아있을 기업이다. 알짜다. 물론 최종적인 투자 판단 기준은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차트를 바로 보여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인데 이 기업이 한때 40만 원을 넘어갔어요. 지금 26만 8,500원으로 조금 주춤한데 그만큼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게 다 들어갑니다. 광학 솔루션, 그다음에 기관 소재, 그다음에 전장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도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계속 이 부분이 포함이 될 기업이
또 LG이노텍 반도체 기판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LG 계열사 기업 중에 한 곳이 바로 LG이노텍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오늘의 일면 시간에서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풍산을 꼽아주셨는데요. 우선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증가될 것을 전망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상 구리가 거의 전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닥터 코퍼라고도 불리고도 있는데요. 그만큼 소장님께서 관련된 종목 잘 탄탄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도 하반기 반도체 상승 그런 흐름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솔루션과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세 개 사업부를 체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오늘의 일면 시간에서 이야기를 또 조간 브리핑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LG이노텍도 마찬가지지만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 쪽이 이번에는 우리가 절치부심해서 주가 상승 계속해서 견인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내건 만큼 LG 디스플레이 쪽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LG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디스플레이에 또 새로운 경쟁이 또 시작이 됐거든요. 삼성이 뭐 OLED 쪽으로 이제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작은 이 승용차에 동그란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또 혁신적인 그런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존의 강자가 또 LG 디스플레이거든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또 노트북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TV까지 LG 디스플레이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또 판매처가 그런 점에서 LG 계열사로 방금 소개드렸던 LG이노텍 또 LG 디스플레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지금 코스피 3000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라탈 수 있는 그 기업들에 더 적극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술술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5월 경상 수지가 발표됩니다. 해당 지표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면 코스피의 시간이 왔다. 반도체 강세로 3,000선도 넘길까 관련된 수혜주 두 가지 종목 꼽아봤고요. 풍산과 LG이노텍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